1990년대 일본을 대표하는 여배우 중 유독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이름은 바로 미야자와 리에입니다. 70년대생과 80년대생들의 기억 속에 그녀는 그 시절의 설렘과 함께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모로 기억되는 여배우가 아닌 강렬한 삶의 여정을 걸어온 여성이기 때문이죠. 미야자와 리에는 11세에 모델로 데뷔해 18세에는 큰 화제를 모은 누드 화보로 주목받았고, 그 후 유명 스모 선수 다카노하나 코우지와의 약혼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고, 이후 나쁜 시도와 심각한 체중 감소, 잇따른 연애, 그리고 미국으로의 이주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는 배우보다 스캔들로 더 회자되었지만 미야자와 리에는 그 모든 것을 딛고 배우로서 새롭게 일어섰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지만 사람은 피어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녀의 인생 좌우명처럼 수많은 고난을 자양분 삼아 연기자로서 그녀의 삶은 더욱 빛났습니다. 미야자와 리에는 1973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미야자와 미츠코이며 젊은 시절 유명했고 발레를 배워 몸매가 좋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에는 도쿄 로폰기의 고급 바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야자와 리에의 네덜란드 국적 아버지를 만나 리에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미츠코는 딸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10살 이전의 리에는 이모의 집에 맡겨져 생활했으며 그곳에서 동급생과 이웃들로부터 조롱과 놀림을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리에는 또래보다 더 강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며 어린 얼굴에는 쓸쓸함과 우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한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리에는 어린 시절 자신의 꿈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이는 아마도 그녀가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어머니의 말을 따르게 되는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효도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는 몇 년 후 리에의 삶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폰기에서 오랜 시간 일해온 미츠코는 젊은 시절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호스티스로 일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클럽 매니저, 보험 대리인 등 다양한 일을 거치며 방황했습니다. 미야자와 리에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이 점차 돋보이자 미츠코는 자신의 연예계 꿈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딸을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스타의 꿈을 대신 이루고자 했습니다. 당시 미츠코는 딸의 성공을 위해 보험 영업일을 하며 밤에는 다시 바에서 호스티스 일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딸에게 연예계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엄격하고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소녀가 언젠가 유명해질 것이라고 했고 미츠코는 딸이 더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로폰기와 긴자 등지의 바에서 보험을 팔 때도 항상 리에를 데리고 다녔고 심지어 연예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가 리에를 발견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1984년 미야자와 리에는 만 11세의 나이로 세븐틴 잡지의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는 스타 푸드 광고 모델로 발탁되어 작은 인기를 얻으며 아역 스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중 앞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같은 해 시세이도 광고를 찍은 후였습니다. 이 광고는 칸 국제 광고제에서 세계 8대 광고상 중 하나인 은사자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리에의 스타로서의 길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에는 14세의 리에가 미쓰이 부동산 광고에서 전학생 히바리 쿠리코 역할로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생기 있는 눈빛과 밝은 미소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고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라는 평가를 받으며 맑고 청초한 이미지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광고는 미쓰이 부동산이 여전히 같은 콘셉트로 유지하고 있을 만큼 상징적인 광고가 되었습니다. 1988년 15세의 리에는 영화 우리들의 7일 전쟁에서 첫 주연을 맡으며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여학생 역할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 1989년 일본 오스카라 불리는 일본 아카데미 신인상을 수상하며 한층 높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당시 수많은 소년들이 그녀에게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첫 출연으로서는 대단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16세의 리에는 드라마 백조의 눈물에 출연하며
천재 발레리나인 요츠키 미카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극복하고 아버지 친구인 부상코의 엄격한 지도 아래 수영을 다시 배워 물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경쟁자를 뛰어넘는 과정을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미야자와 리에는 일본 대중음악의 거장인 코무로 테츠야와 함께 Dream Rush하는 싱글을 발매했습니다. 이 곡은 발표되자마자 5주 동안 차트 1위를 지켰고 이 기록은 16년 후 이토 유나가 깨기 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1989년은 미야자와 리에가 일본의 국민적인 연인이 되는 자리를 확고히 한 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녀의 어머니 미츠코의 강력한 통제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딸의 연예계 활동을 더 직접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리에를 소속사에서 나오게 하고 자신이 미야자와 리에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1990년 미야자와 리에는 NHK 홍백가 합전에 출연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는 당대 유명 스타들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숨에 국민 여신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미츠코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고 여러 수단을 동원해 리에가 원하지 않는 일까지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는 그야말로 미야자와 리에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에 리에는 시청률을 보장하는 존재였고 일본의 남녀노소 모두가 이 청춘 소녀를 열광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당시 NHK의 신작 드라마 태평기도 인기를 끌기 위해 리에를 위한 특별한 미소녀 역할을 마련했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방영되자마자 시청률이 3% 상승했고 그 다음 회차에서 리에가 나오지 않자 시청률이 다시 급락했습니다. 이에 방송사는 시청률을 위해 리에를 재출연시키기로 결정하고 그녀를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추가해 2편을 더 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 리에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에가 다음 세대의 야마구치 모모에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에도 불만족스러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에의 어머니 미야자와 미츠코입니다. 미츠코는 여자의 전성기가 짧고 미모가 사라지면 시청자들에게 냉정히 외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에는 평생 연예계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이며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으니 그날이 오기 전에 충분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에가 평범한 길을 걸었다면 연예계에서도 충분히 성공적인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미츠코는 이에 만족하지 못했고 온갖 설득과 가모니설로 리에를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딸에게 주는 성인식 선물이라며 속였지만 실제로는 딸의 노출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촬영은 일본의 유명 사진작가 시노야마 기신이 맡았으며 그는 여성 누드 화보 촬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시노야마 기신의 회고에 따르면 어느 날 미야자와 리에가 영화 고우이메를 촬영하고 있을 때 리에는 촬영장에 들어갔고 리에 어머니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노야마 기신이 리에 어머니한테 이제 리에도 18이 됐으니까 누드라도 찍어두는 게 좋겠어요. 예쁜 아이니까 젊었을 때 찍어두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농담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설마 촬영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에 어머니가 그럼 다음 연휴 끝난 후쯤 되려나 라고 말해서 리에 어머니의 결단에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후 리에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촬영 요청을 해서 어머니와 딸이 이미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촬영 당일 리에가 당황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그녀가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리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노야마는 첫 며칠 동안 리에가 옷을 입은 사진만 촬영하며 분위기를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츠코의 압박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뭘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멀리 미국까지 온 게 이런 평범한 사진이나 찍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 미츠코는 강압적인 태도로 리에를 몰아붙였고 결국 리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미츠코는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순간에 남겨두어야 해. 걱정 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리에에게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과 어릴 적 느꼈던 고독함이 떠올랐고 결국 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기념으로 남길 뿐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리에는 체념했습니다. 그러나 미츠코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1991년
미야자와 리에의 사진집이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며 데이트를 쳤습니다. 당시 이 사진집은 패션 잡지에서 역대 최고의 사진집으로 평가받았고 피부 노출 사진의 새로운 유행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촬영 당시 리에는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고 사진집이 발매되었을 때도 일본 법정 성인 연령인 20세에 미치지 못한 만 18세 몇 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동 성착취 출판물 법안을 긴급히 도입해 이 사진집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일부 방송사들은 리에의 드라마와 프로그램을 급히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오히려 사진집의 판매를 더 부추기며 지금까지도 155만 부 판매라는 기록을 세워 일본 사진집 판매 순위 1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2위의 판매량보다 2배나 많은 수치로 미츠코의 예상대로 리에의 경력을 최고의 자리로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인기 있던 소녀 연예인 중에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진집은 양날의 검이기도 했습니다. 곧이어 미야자와 리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뒤따랐습니다. 리에를 순수 아이돌로 키우려 했던 후지TV는 계약을 해지했고 팬들 역시 당혹스러워하며 그녀가 왜 청순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노출 화보로 주목을 끌려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가 왜 어머니의 말을 그토록 순순히 따랐는지 알지 못했지만 당시 리에는 어머니 미츠코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미츠코는 딸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모든 기회를 붙잡고 정상에 오르기를 원했고 리에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리에의 어머니는 누드 사진 촬영에 이어 이제 막 일본의 권위 있는 영화상 중 하나인 블루리본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하며 일본 연예계에 확고히 자리 잡은 기타노 다케시에게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한밤중 리에를 데리고 기타노 다케시의 집을 찾아가 외로울 때 리에가 함께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식으로 은근히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기타노 다케시는 이러한 어머니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고 이로 인해 어린 리에는 주변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머니의 강요는 반복되어 리에를 계속 상처 입혔지만 리에는 당시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 어머니였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강압적인 방식 덕에 리에는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으나 결국 미츠코 본인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리에는 일본 대중의 마음속에서 순수한 이미지를 잃어버렸고 그녀의 미소는 점점 사라졌으며 압박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미츠코는 여전히 리에에게 다양한 일을 맡겼습니다. 세상은 리에가 변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리에 역시 세상이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에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리에에게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었으며 이는 그녀에게 거의 유일한 정신적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일본 스모 선수 다카노하나 코우지였습니다. 다카노하나 코우지는 일본 스모계의 2인자였던 다카노하나의 아들로 명문 가문 출신일 뿐 아니라 1991년 19세가 되기 전 이미 강호 치요노우지를 물리치며 가장 주목받는 스모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 스모가 국기로 여겨지는 만큼 성공한 스모 선수는 상당한 지위와 부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다카노하나와 리에는 재능과 미모를 갖춘 이상적인 커플로 여겨졌습니다. 리에 15세, 다카노하나 16세였을 때 TV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하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연락하며 좋은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1992년 후지 TV의 특별 프로그램 녹화를 함께하며 두 사람은 감정을 더욱 키웠고 급속히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같은 해 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해 5월에 결혼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때의 리에는 매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쪽은 연예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톱 여배우였고 다른 한쪽은 스포츠계에서 주목받는 유망주였기 때문에 이 둘의 결합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일본 총리였던 미야자와 기이치는 결혼식에 주례로 참석하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광고주들 또한 리에의 광고를 차지하기 위해 열광하며 경쟁적으로 큰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모계의 불문율에 따라 리에가 결혼하게 되면 연예계를 은퇴하고 가정을 돌보며 도장에서 전통을 이어갈 준비를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광고주들은 리에가 연예계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기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불과 2달 후 리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결혼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시 그녀는 근심 가득한 표정이었고 이전의 밝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별의 이유는 양가 부모의 반대였습니다. 남자 쪽 가문에서는 리에의 누드 화보와 어머니 미츠코의 과거 호스티스 경력 등 리에의 과거 이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츠코는 딸이 도장에서 역할을 이어받는 조건으로 제시된 1억 엔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액이 많아 보였지만 당시 리에의 인기와 수익을 생각하면 몇 개의 광고 출연료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돈줄인 딸을 지키기 위해 미츠코는 유명 가수나 연예인들까지 동원해 리에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미츠코는 딸에게 결혼 후 홀로 남을 어머니를 돌보아야 한다는 효도를 내세워 결혼을 막으려 했고 심지어 언론에 리에의 연인이 기타노 다케시라는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결혼은 무산되었고 기자회견에서 다카노하나는 다른 이유는 없고 더 이상 리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결혼이 무산되자 그동안 이 결혼의 인기에 편승하려던 광고주들은 크게 실망하고 기만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뜻밖의 구설수에 휘말린 기타노 다케시 역시 리에의 어머니 미츠코에게 극도로 불만을 품고 공개적으로 더 이상 리에와 협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리에가 주연을 맡은 영화 고우임에도 흥행에 실패하며 흥행독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고 그녀의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인기가 급락했고 암울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어머니인 독한 엄마 미츠코 덕분이었습니다. 다카노하나 코우지와의 관계가 끝난 지 2년이 지났을 때에도 리에는 여전히 어머니 미츠코의 주선으로 여러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미츠코는 기민한 여성으로 유명 인사들을 통해 리에의 관심을 유지하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리에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 예를 들어 가부키 배우인 이치카와 에비조와 같은 인물과의 연애는 미츠코가 강하게 반대하여 결국 연애가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한편 유명 가부키 배우 나카무라 칸자부로는 미츠코가 직접 소개해준 인물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리에는 성숙한 남성인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칸자부로는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이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리에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방해, 연인의 이별, 사회적 여론, 심지어 광고주들이 그녀를 더 이상 상업적 가치가 없는 존재로 평가하는 모든 것들이 리에에게 막대한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우울해지고 체중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언론에서는 그녀가 거식증에 걸렸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22세의 리에는 전례 없는 압박을 느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1994년 9월 칸자부로와 함께 묵고 있던 호텔에서 리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지만 다행히도 신속히 발견되어 구조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칸자부로는 리에와의 모든 연락을 급히 차단했고 언론은 오히려 그녀를 동정하기보다는 더 가혹한 보도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리에의 인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1995년 초 반년 만에 리에는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모두가 그녀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통통했던 볼살은 사라졌고 피부는 뼈에 붙은 듯 해 보였으며 키 167cm인 그녀의 체중은 30kg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진행자에게 맞춰주려 노력했지만 그 눈빛의 빛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미츠코는 이전의 거만함을 버렸으나 그 변화는 리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츠코는 리에가 예전만큼 인기가 없음을 알고 있었고 광고를 따기 위해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수익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때부터 대중은 미츠코를 악독한 어머니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악랄한 이미지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1996년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미츠코는 마침내 리에의 활동 중단과 미국에서의 치료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떠난 리에는 수년간 연예계를 떠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미야자와 리에라는 이름이 다시는 들리지 않으리라 생각하던 그때 2000년
리에는 대만 영화 택시 운전수의 사랑에 저널리엔에 출연하며 복귀했습니다. 소녀 시절의 풋풋함과 어두운 시절의 병약함을 벗어던진 그녀는 마치 나비처럼 새롭게 태어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안에 담긴 유려하면서도 단단한 기질, 그리고 세밀한 연기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01년, 리에는 홍콩 양범 감독의 영화 유언경몽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스크린에 복귀했습니다. 함께 연기한 상대는 왕조연과 오원조였고, 리에는 영화에서 영부의 가수인 취란 역을 맡아 왕조연이 연기한 영부의 용랑과 사랑과 증오가 얽힌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4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리에는 작품 속에서 중국 여성의 우아하고 매혹적인 매력을 완벽히 표현했으며, 이를 통해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왕조연의 고상함과 리에의 화려함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일본 출신의 여배우가 중국의 고전적 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리에는 일본에서 다시금 존경을 받으며 그저 슬픈 이미지만 남아있던 리에가 강렬하고 고급스러운 존재감으로 다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연기파 배우로서의 입지가 탄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2년, 리에는 야마다 요지 감독의 시대극 황혼의 사무라이에서 주연을 맡아 씩씩하고도 비극적인 역할을 통해 모든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일본 아카데미상과 호치 영화상을 포함한 8개의 상을 수상하며 리에는 진정한 실력파 배우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출연 분량은 많지 않았지만 리에의 연기는 기타노 다케시마저도 과거의 일을 뒤로하고 그녀를 극찬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본 기타노 다케시는 이 영화는 미야자와 리에의 연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평했습니다. 스크린 연기 외에도 리에는 무대 연기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0세에 처음으로 유명 연출가 노다 히데키의 작품 투명 인간의 징기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무대 연기에 익숙하지 않아 힘겨워했던 그녀는 공연이 끝난 후 무대 뒤에서 눈물을 쏟으며 자신이 너무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리에는 독립된 여배우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후 할 수 있는 모든 무대 연기에 참여하며 연기를 갈고 닦았습니다. 모든 일상 시간을 발성 연습에 쏟았고 무려 7년간 영화를 거절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일본 무대극계에서 가장 뛰어난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고 연출가 노다 히데키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에 미야자와 리에는 이미 고난을 이겨내고 화려하게 날아오른 나비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잃어버렸던 그녀는 이제는 배우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2014년 41세의 미야자와 리에는 영화 종이달로 7개의 여우주연상을 휩쓸며 일본 영화 아카데미상과 그 해의 모든 주요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우메자와 리카는 화는 한편으로는 남편과 화목한 척하며 살아가지만 뒤에서는 위조된 영수증으로 현금을 빼내어 남자, 대학생을 지원하는 인물을 복합적인 긴장감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진솔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기를 펼쳐냈습니다. 2016년 미야자와 리에는 코미디 영화 행복한 목욕탕으로 일본 아카데미상 등 3개의 여우주연상을 다시 한번 거머쥐었습니다. 그녀는 암 투병 중인 어머니 역할을 맡아 병 말기에 환자가 지닌 연약함을 표현하기 위해 극도로 마른 체형을 연출해 오랜 고단함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자체는 다소 상투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감독의 섬세한 연출로 인해 관객들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리에의 연기는 그야말로 완벽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미야자와 리에는 수상 머신으로 불리며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타고난 재능뿐 아니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끊임없이 연기에 정진하는 결단력 덕분이었습니다. NHK의 한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배역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지 보여주었으며 외모로만 주목받던 그녀가 이제는 괴물급 여배우로 변신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과거 일본을 떠날 때 언론은 미야자와 리에의 시대가 끝났다고 예언했지만 20년 후 그녀는 수많은 수상 실적으로 자신만의 시대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연기 외에도 리에는 사랑과 가정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며 인생의 완성에 가까워졌습니다.
2009년 리에는 일본의 사업가와 임신한 상태로 결혼했습니다. 같은 해 5월 20일에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었던 두 사람은 2012년 협의 끝에 이혼했고 리에는 딸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리에는 딸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탄생을 가장 큰 선물이라고 표현했으며 일을 할 때도 종종 딸을 데리고 다니며 자신의 일에 대해 이해할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2015년 7월 리에는 딸과 함께 잡지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이는 24년 만에 과거 그녀의 누드 사진을 찍었던 시노야마 기신과의 재회였습니다. 같은 사진과 어머니와 딸이라는 테마까지 모든 것이 24년 전과 비슷해 보였으나 이번에는 딸을 카메라 앞에 억지로 세우는 독한 엄마가 아니라 딸을 품 안에 소중히 안고 있는 강인하고도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2018년 3월 리에는 자신의 새로운 사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5살 어린 배우이자 전 V6 멤버인 모리타 고와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리에와 모리타 고는 추도 공연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2달 후 동거하며 당당히 오키나와로 여행을 떠나거나 골프 연습장에서도 함께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모리타 고는 결혼하게 된다면 상대를 우주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겠다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이에 리에도 모리타 고에 대한 확신을 보였고 두 사람은 모두의 지지를 받아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결혼 후 모리타 고는 아내의 성을 따라 미야자와 성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결혼한 여성 중 96%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일본에서는 매우 드문 일로 두 사람의 깊은 애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일상 사진에서도 함께 장을 보며 소박한 삶을 즐기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곤 했습니다. 리에의 인생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사랑과 커리어를 쌓아간 성공적인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수많은 압박이 리에를 덮쳐왔습니다. 미국에서 병을 치료하며 지내던 몇 년간 리에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고 그를 구원한 것은 쿠로다 세이타로우의 그림책 사쿠라가 피다에서 읽은 한 구절이었습니다. 꽃이 피 흩날릴 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원래 사랑을 잃는 고통 속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복잡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리에는 여기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책의 영향을 받아 리에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리에는 백지 미술관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붓에 신 물감과 흰 드레스를 입고 손으로 캔버스에 물감을 직접 발랐습니다. 그림이 끝난 후 천에 손을 닦으며 그는 대지를 딛고 서서 강인한 팔로 만개한 벚꽃을 떠받치는 작은 사람을 그려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흩날릴 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 전반부를 조종했던 어머니 미츠코에 대해서도 리에는 점차 마음을 풀어갔습니다. 미츠코는 2014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미츠코는 오랜 기간 동안 암 치료를 위해 미국에 머물며 리에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에는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쁨을 드러내기보다는 틈틈이 미국을 방문해 어머니의 곁을 지켰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머니를 미워했는지 묻자 리에는 한 시상식에서 아주 오래전이라면 그 관계를 끊기 위해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미웠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인생의 시험이라고 여깁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삶과 처세의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리에는 영원히 새벽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는 말을 좋아한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아가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미야자와 리에의 성숙한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그녀가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베트남 하노이의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신부 티나 두옹에게 쏠렸죠. 그녀는 어깨를 드러낸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결혼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완벽했고 하객들은 축복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아버지가 지역 언론에 나타나 자신이 티나 두옹의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 폭로한 것입니다. 그는 사실 티나 두옹이 고용한 배우일 뿐이었으며 결혼식을 포함한 모든 순간은 철저히 계획된 연극이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와 함께 이 거대한 사기극에 참여한 배우는 무려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일부 배우들은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며 티나 두옹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연기를 지속하며 이 사기극이 마치 진짜 결혼 생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기 힘든 이야기에는 더 황당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배우들이 약속받은 출연료는 끝내 지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티나 두옹의 그 후 사기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녀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이 결혼극은 단순한 시작일 뿐 더 큰 사기 행각을 펼쳐나갔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부 티나 두옹은 2018년 대규모 결혼식 전후로 시댁 식구들에게 총 1,700억 동에 달하는 돈을 빌리거나 속여서 가져갔습니다. 시누인 야레는 하노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시동생에게 티나 두옹을 소개한 인물이었습니다. 티나 두옹은 이 미용실의 VIP 고객이었으며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가게는 순식간에 화려해졌습니다. 그녀는 국제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모두 고급 맞춤 제작이었습니다. 또한 벤츠와 BMW 같은 고급 세단을 타고 다녔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하며 그녀의 뒤치다꺼리를 했고 티나 두옹은 대화를 나눌 때도 항상 무심하고 지루해 보였습니다. 마치 어떤 것도 그녀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티나 두옹은 서비스 직원들에게 몇 배의 팁을 주고 모두를 식당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예쁘고 돈이 많으며 넉넉한 성격까지 갖춘 인물로 보였습니다. 미용실 사장인 야레는 이런 티나 두옹을 매우 좋아했으며 그녀를 남편의 동생에게 소개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티나 두옹은 야레의 시동생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티나 두옹은 남자친구에게 아낌없이 돈을 썼으며 명품 시계와 가방을 사주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와 친척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집은 수백 평에 달하는 고급 빌라로 인테리어도 호화로웠습니다. 티나 두옹은 이 집이 아버지가 선물한 것이라며 아버지는 매우 부자지만 극도로 조용한 성격이라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의 이름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했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그러나 야레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티나 두옹이 미용실의 모든 직원에게 돈을 빌린 것 같았던 것입니다. 티나 두옹은 항상 전화를 걸어 쇼핑 중에 신용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왔다며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야레의 남편과 시동생도 티나 두옹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들 집안도 꽤 잘 사는 편이었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티나 두옹은 돈을 지나치게 쓰는 사람이었고 마치 살아 움직이는 돈 잡아먹는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백만장자 같은 그녀가 왜 돈을 빌려 쓰는지 야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진실을 파악하기도 전에 시동생은 결혼을 발표해버렸습니다. 2018년 마지막 날, 이 두 사람은 하노이의 5성급 만다린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티나 두옹은 시댁 식구들에게 아버지의 부동산 개발 사업인 윙홈시티의 아파트를 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의 아파트는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아 원가 5억 동짜리 아파트를 1억 5천만 동에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가격에 많은 시댁 식구들이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 시기에 티나 두옹의 집은 마치 분양 사무소처럼 변했으며 심지어 2명의 분양소 직원이 와서 서류 작업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시누인 야레는 이 가격이 의아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공증된 서류를 받았으며 공증소 직원이 직접 서류를 가져와 안심시켰습니다. 시누인 야레는 이러한 혜택이 부유한 친척을 두는 장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티나 두옹은 시누인 야레에게 1억 동에 달하는 의료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누인 야레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 최고의 부호였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빌리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시누인 야레는 사기 냄새를 맡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사에 착수했지만 티나 두옹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티나 두옹에게서 산 저렴한 아파트의 공증 서류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분향소 직원들도 티나 두옹이 고용한 인물들이었고 공증소 직원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신우인 야레의 조사에 따르면 티나 두옹은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170억 동을 사기쳤습니다. 이 사건은 점차 퍼지며 피해자들이 점점 많아졌고 총 피해 금액은 1000억 동에 달했습니다. 티나 두옹은 백만장자로 불리며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소셜 네트워크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스캔들이 널리 퍼지면서 날카로운 눈을 가진 네티즌들은 2021년 3월 티나가 베트남 남부의 달라지라는 곳에서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결혼식은 숲속 공원에서 동화 같은 조명과 꽃다발로 장식된 장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불행한 신랑은 친지들의 축복 속에서 숲길을 걸으며 티나 두옹과 결혼의 서약을 맺었지만 이 결혼은 또 다른 사기였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한 하객은 현지 매체에 티나 두옹이 결혼 몇 주 후에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약 1억 동을 가져갔습니다. 티나 두옹의 전 신우인 야레는 페이스북에 그들이 더 많은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4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으며 총 피해액은 1000억 동에 이릅니다. 그 중에는 티나 두옹에게 돈을 빌려준 미용실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티나 두옹의 사기 혐의로 함께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발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티나 두옹은 누구일까요? 사기극이 드러나기 전까지 티나 두옹은 부유한 집안의 여성으로 갑작스레 나타났습니다. 하얗고 아름다우며 사치스럽고 아낌없이 돈을 쓰는 이 소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가 부자라고 믿었지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티나의 아버지는 때로는 정부 관료로, 때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 관료의 자식이든 부자의 자식이든 그 화려한 외면 속에서 그녀의 재산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기극이 하나씩 드러나자 사람들은 티나 두옹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티나의 본명은 네인 데반 앤이었으며 베트남 북동부의 가난하고 외딴 박장성 출신입니다. 그녀는 델메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라다가 14세에 학교를 중퇴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티나 두옹은 가난과 청소년기의 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몇 번이나 집을 떠나 절이나 버려진 집에 숨어 지내다가 결국 가족에게 발견되곤 했습니다. 티나 두옹은 14세 때 학교를 중퇴하고 도시로 가서 일을 찾았습니다. 도시 생활은 어린 티나 두옹에게 큰 충격이었고 세상의 넓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냉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실하게 일만 하며 돈을 벌어서는 평생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갓 성인이 된 티나 두옹은 베트남 푸토성의 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 2년 후 아이 없이 이혼했습니다. 이 경험은 거의 외부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이후 베트남의 경제는 자유시장 개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주의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물질주의의 만연과 도덕적 붕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티나 두옹과 같은 많은 젊은이들의 유일한 꿈은 부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의 전설만을 중요시했으며 그 부를 얻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티나 두옹은 부유한 사람들의 행동과 말투를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짜 명품을 이용해 자신을 부유층 2세로 포장했으며 비싼 집과 고급 차를 빌려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들어가려 했습니다. 이는 기회를 통해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티나 두옹은 티나 두옹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끊임없이 그 인물의 설정과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녀는 진짜 부자가 될 필요는 없고 사람들이 자신을 부자로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가난을 비웃고 부를 찬양하는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완벽히 포장된 티나 두옹은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부유한 남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높은 감정 지능과 가짜 신분을 이용해 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교제 중에 남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며 신뢰를 쌓고 부유한 여성이 사랑에 빠진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남자가 완전히 자신에게 반하고 신뢰하게 되면 티나 두옹은 더 값비싼 선물,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용돈 등을 요구하며 투자 명목으로 돈을 건네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남자의 거액 자산을 탈취했습니다.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티나 두옹은 한 사람에게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타깃을 찾아다녔습니다. 숲속 결혼식 이후에도 티나 두옹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지난해 2월, 그녀는 38세의 누트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비즈니스 여행 중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티나 두옹은 누트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고위 정보기관원으로 기밀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는 결국 취소되었고 티나 두옹은 누트에게 회의 장소의 보증금으로 4억 동을 빌렸습니다. 그 후 티나 두옹의 아버지라고 자칭하는 한 남성이 온라인에서 그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누트가 그 아버지가 티나 두옹이 꾸며낸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 그는 이미 15억 동을 준 상태였습니다. 티나 두옹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사기 행각에서 모든 일이 티나 두옹의 뜻대로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년 8월 티나 두옹은 또 다른 목표물인 KM 은겨헨을 만났습니다. 이하 간단하게 K라고 지칭하겠습니다. K는 호치민시의 한 카페 사장이었으며 티나 두옹의 매력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때 티나 두옹은 자신을 캐나다 정부 고위 관료의 딸로 가장하고 있었으며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사랑스러웠고 목소리도 달콤하여 누구든 쉽게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K는 그녀의 병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연애를 시작했으나 K는 새 여자친구에게 어딘가 수상한 점이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지 2주 후 티나 두옹은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말해 K를 공포와 걱정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티나 두옹은 자신이 구출되었다고 설명하며 집안이 너무 부유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납치 위협을 자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티나 두옹의 이야기가 K에게 더욱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티나 두옹이 계속해서 K에게 돈을 요구하자 K는 여자친구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티나 두옹은 돈을 요구하는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K는 티나 두옹과의 결별을 제안했고 티나 두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티나 두옹은 문자와 전화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K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혼란스러운 관계가 이어진 후 K는 티나 두옹에게 약 9천만 동을 썼으며 대부분이 티나 두옹의 쇼핑 비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티나 두옹이 K에게 집착한 이유가 단지 K가 준 돈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티나 두옹은 K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K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티나 두옹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K,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티나 두옹은 다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가 훌륭하고 완벽하며 부유하다고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많은 거짓말을 했지만 나의 사랑만은 진실이었습니다. 티나 두옹이 이번에 이렇게까지 진심을 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티나 두옹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만나기 전 소셜미디어에서 1년 동안 K를 몰래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티나 두옹은 K의 여유롭고 걱정 없는 온라인 이미지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티나 두옹의 사기 행각 중 가장 진지하게 감정을 대하려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K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티나 두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준비한 대본을 들고 가면을 쓰고 부자이면서 병에 걸린 여성 상속인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가면은 오래 쓰면 더 이상 벗을 수 없게 되는 법입니다. 작년 10월 티나 두옹은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후 호치민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빌려 베트남 남부에서 북부까지 1,500km를 26시간 동안 운전했습니다.
이후 다른 도시에서 차량을 판매소에 가져가 빌린 차를 1만 9천 달러에 팔았습니다. 티나 두옹은 가짜 대여 정보를 사용했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는 그녀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티나 두옹은 체포되었고 14명의 피해자가 그 뒤를 따르며 누트와 케이를 포함해 티나 두옹을 고발하고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침내 티나 두옹의 사기 행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현재 티나 두옹은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민사 소송에도 직면할 예정입니다. 한 대학의 학자는 베트남이 다양한 사기꾼이 존재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티나 두옹처럼 극단적인 사기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사기 행각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까지 그녀의 가족조차 그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이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난에 시달리다 결국 식당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기자가 이 47세의 어머니를 찾아 인터뷰했을 때 그녀는 소박한 거실에 앉아 모자를 꿰매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사는 그녀는 매일 모자를 만들며 복잡한 생각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애쓴다고 말했습니다. 티나 두옹은 보석 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반성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불행이 결국 자신을 속임수로 가득 찬 삶으로 이끌었다고 고백하며 감정적인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일부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독자 9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그녀를 변호하며 티나 두옹이 단순히 계산적인 사기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티나 두옹의 사기극은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2022년 미국 드라마 애나 만들기가 인기를 끌며 부유층을 속인 애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자 몇몇 매체는 티나 두옹을 베트남의 애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영화 제작자들이 티나 두옹에게 연락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티나 두옹은 자신의 라이브 방송에서 이 영화 제작 소식을 언급하며 영화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보상으로 돌려줄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더욱 많은 사기 혐의에 직면한 티나 두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앞으로도 반성의 여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솔직한 삶을 살며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K씨는 저희 마지막 사랑일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지만 K는 냉담하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랑을 이용한 사기는 살인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반성에 동정할 수도 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녀의 행동이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기꾼에게는 진정한 갱생의 기회가 필요한가 아니면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보상과 정의가 우선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신뢰와 진실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도네시아 최고의 미녀 배우 산드라 데위를 아시나요? 그녀는 연기와 모델 활동을 넘나들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2,400만 이상을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셀럽입니다. 2016년 완벽한 남편으로 불리는 사업가 하비 모에이스와 결혼하며 화려한 삶을 이어갔죠. 하지만 2024년 3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며 그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3월 말 하비 모에이스의 완벽한 남편 이미지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3,000조 인도네시아 루피아에 달하는 거액의 절도와 국유 자산 및 환경 훼손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정부패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6명의 용의자들이 막대한 국유 자산의 이익을 전용하고 불법 채굴을 통해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어마어마했으며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비 모에이스는 2024년 3월 27일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3월 31일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4월 4일에는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퍼지며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드라 데위는 1983년 8월 8일 태어난 올해 41세의 인도네시아 배우이자 모델, TV 진행자, 사업가입니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혼혈로 뛰어난 외모를 지니고 있으며 2001년 미스 매력 선발 대회에서 우승하며 처음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서자카르타 관광 홍보대사로 선정되었고 2008년 코미디 영화 러브러브 익스프레스에 출연하며 인도네시아 영화상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며 드라마, TV 프로그램, 광고,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산드라 데위는 연예 활동 외에도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하며 부동산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 최대 부동산 기업 중 하나인 파라몬트 부동산 회사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이사로 활동하며 사업가로 변신했고 성공적인 커리어와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구혼자들 중 그녀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2살 연하의 인도네시아 사업가 하비 모에이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러브러브 익스프레스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고 2013년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해 2016년 11월 자카르타 주교자 성당에서 가톨릭 전통 의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이후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의 신데렐라 성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의 주제 색상은 금색, 흰색, 파란색으로 꾸며졌으며 이는 산드라 데위가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디즈니랜드 동화 결혼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비 모에이스는 아내의 어린 시절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 산드라 데위는 두 아들을 출산하고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인도네시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호화로운 삶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남편과 함께 전 국민이 인정하는 완벽한 한 쌍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덕분에 그녀는 여러 기업의 관심을 받았으며 동남아시아 다양한 제품의 브랜드 대사로 활동하며 막강한 홍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산드라 데위의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녀의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급 자동차 컬렉션, 명품 가방, 개인 전용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빅토리아 양식의 대저택 사진도 올라왔었는데 이 저택에는 테니스 코트, 수영장, 지하 트램폴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편 그녀의 장남 라파엘의 계정 팔로워는 무려 340만 명에 달하며 개인 전용기에서 생활하는 모습 등이 자주 게시되었습니다. 이 전용기는 하비 모에이스가 2019년 2살 된 라파엘에게 준 생일 선물인데 약 2,70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2021년에는 하비 모에이스와 라파엘이 페라리 로마 모델의 광고 모델로 함께 선정되며 주목받았습니다. 산드라 데위와 그녀의 가족은 인도네시아에서 부유하고 화려한 삶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비 모에이스는 1985년 11월 30일 태어난 올해 38세 인도네시아 사업가로 광산 산업에서 막대한 재력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하비 모에이스는 형제 4명과 여동생 1명을 둔 6남매 중 1명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암으로 여의고 어머니의 손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6명의 자녀를 키우며 가족을 부양했고 하비 모에이스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립심과 사업 감각을 키워갔습니다. 성인이 된 하비 모에이스는 광산 사업에 뛰어들며 인도네시아 방카빌리퉁 섬의 석탄 광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다이망 유한회사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ABM 투자 유한회사의 18%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의 가치는 약 2천억 인도네시아 루피아에 달합니다. 하비 모에이스는 여러 광산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며 자신의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하비 모에이스의 성공적인 광산 사업은 그의 아내 산드라 데위와 두 아들이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비 모에이스는 최근 막대한 부정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며 그의 성공과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많은 이들에게 꿈의 성공을 상징했지만 현재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와 가족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인도네시아 최고검찰청은 하비 모에이스를 국영기업 인도네시아 티마 유한회사의 방카빌리퉁 광산 사업 허가와 관련된 부정부패 혐의로 피의자로 지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173명의 증인을 소환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하비 모에이스 외에도 15명이 돈 세탁 혐의로 지목되었습니다. 하비 모에이스는 체포된 후 자카르타 남부사룸바 국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하비 모에이스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도네시아 정년 방카석주 유한회사를 대표해 국영기업 티마 유한회사의 총재와 여러 차례 접촉하며 비공식 승인을 얻어 국영사업 허가, 구역 내에서 불법 주석 채굴과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민간 재련소와 국영기업들을 설득해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불법 채굴 활동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하비 모에이스와 연루된 회사들은 이익을 위해 국영사업 구역을 넘어선 지역에서도 불법 채굴과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얻어진 주석은 가공되어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하비 모에이스의 부정부패 행위는 국영기업과 민간 기업을 동원한 대규모 불법 활동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하비 모에이스는 불법 채굴과 재련에서 얻은 자금을 인도네시아 퀀텀 스카이 트레이딩 유한회사로 송금한 후 미친 부호 헬레나 린의 도움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그는 불법 산업 체계를 구축한 뒤 관련 회사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상납하도록 요구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그의 체포 소식은 행복한 가정으로 알려진 하비 모에이스와 산드라 데이 가족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드라 데이는 가족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자 아들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댓글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비 모에이스가 이 사건의 시행자일 뿐이며 국영기업 인도네시아 티마 유한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진짜 주범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4월 초 경찰은 하비 모에이스와 산드라 데이가 거주하는 자카르타 남부의 4층 저택을 급습하여 76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현금, 1kg의 금, 명품 가방 88개, 금 장신구 141점, 롤스로이스 컬리넌, 미니 쿠퍼, 다수의 은행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하비 모에이스의 개인 은행 계좌를 즉시 동결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의 부정부패 행위의 규모와 구조적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추가 조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3주 후 경찰은 하비 모에이스와 산드라 데이 부부 명의의 토요타 벨파이어와 흰색 렉서스를 추가로 압수했으며 하비 모에이스의 11개 부동산과 함께 페라리 2대, 포르쉐 1대, 메르세데스 벤츠 1대도 압수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외화가 발견되었으며 총 가치가 최소 12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친 부호 헬레나 린의 자산에서도 경찰은 10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 200만 싱가포르 달러, 여러 대의 고급 차량, 리처드 밀 시계 2개, 디자이너 가방 37개를 압수했습니다. 검찰총장실은 관련 자산이 범죄 도구이거나 범죄로 얻어진 것이라면 몰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8월 14일 자카르타 부정부패 형사법원에서 국영주석 광산 부정부패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하비 모에이스가 민간 재련소 27곳과 국영주석 광산 회사인 인도네시아 티마 유한회사 간의 허위, 장비 임대 계약을 통해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재련소는 모두 하비 모에이스의 껍데기 자회사였으며 전문 인력 없이 계약을 체결해 불법 이익을 취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티마 유한회사는 장비 구매 예산을 제외하고 고비용의 장비 임대를 선택해 하비 모에이스의 광산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국가 자산에 손실을 끼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비 모에이스와 산드라 데이가 자신들의 호화로운 삶을 과신하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나치게 확신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하비 모에이스와 국영주석 광산 회사 인도네시아 티마 유한회사가 국가 자산을 침탈하는데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공동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티마 유한회사의 총재와 운영이사는 하비 모에이스에게 27개의 민간 재련소 소유자들과 협상해 불법 수익의 5%를 상납하도록 요구했으며 하비 모에이스는 추가로 톤당 500에서 750달러의
보호비를 받아냈습니다. 이 자금은 사회적 환경적 책임 비용으로 기록되었으나 실제로는 퀀텀 스카이 트레이딩 유한회사를 통해 합법적 수익으로 둔갑되었습니다. 하비 모에이스와 헬레나 리는 총 4,20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하비 모에이스가 지분을 보유한 정년 방카석주 유한회사의 총재는 4조 5,700억 루피아를 유용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불법 채굴로 인해 방카빌리퉁 지역의 산림과 생태계가 심각한 환경 피해를 입었으며 IPB 대학교 환경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한 환경적 손실은 271조 루피아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총 국가 손실은 300조 인도네시아 루피아 약 19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하비 모에이스 외에도 17명이 구속되었으며 검찰은 총 22명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여기에 스리위자야 항공 창립자와 전 광물 및 채광국장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많은 관련자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산드라 대위는 증인 신분으로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소유한 자산의 출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한사립은행에 33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돈은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번 수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드라 대위는 미용 제품 및 클리닉 홍보 활동과 함께 Saint by Sandra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andra Dewy Go라는 주얼리 매장을 운영해 보석류 판매로 매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광고 수익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8개의 명품 가방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광고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이며 23개의 명품 브랜드와 협력해 가방을 제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41개의 금 장신구는 20년간 3개의 보석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브랜드가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물건을 구매할 때도 자신의 수입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자산이 남편과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며 모든 자산의 출처를 자신의 명성 및 사업 활동으로 설명했습니다. 산드라 대위는 과거 유니레버에서 8년간 최장수 브랜드 대사로 활동했으며 인도네시아 디즈니 제품 대사로도 활동하며 많은 보석과 선물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미용 제품부터 소화과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홍보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며 이 수익은 개인 예금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약혼 반지와 결혼 반지가 남편의 선물임을 인정했지만 반지는 그녀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부정한 돈과 관련이 없으며 압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알았다면 이를 막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편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밝히며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군대에 갔다고 설명해 혼란을 줄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산드라 대위에게 언제부터 예금을 보유했는지 묻자 산드라 대위는 2004년 공인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예금을 관리해왔으며 자신의 예금은 남편의 돈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CIMB 니에가 은행에 보유한 41억 루피아 예금은 자신과 아들이 은행의 브랜드 대사로 활동하며 받은 보수라고 설명했으며 BCA 은행에 3억 루피아의 예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영주석 광산부정부패 사건과 자신의 자산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산드라 대위는 거액의 예금 외에도 4채의 주택과 2채의 아파트를 포함한 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이 중 2 아파트는 파라몬트 부동산 회사의 브랜드 대사로 활동한 대가로 받은 보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들은 현재 검찰총장실에 의해 국영주석 광산부정부패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몰수된 상태입니다. 2024년 4월 2일 관련 단체는 산드라 대위가 남편의 부정부패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고발을 받았습니다. 고발 내용에는 그녀가 남편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과 명품 및 고급 자산으로 사치스러운 삶을 즐긴 점이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부정부패 자금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판명될 경우 5년 징역형 또는 10억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드라 대위는 장미 여드름이라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심리적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7년에서 2018년 국영 인도네시아 티마 유한회사의 한 행정관리자가 재련소의 주석 생산량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점을 발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의 특허 사업 구역 내에서 대규모 불법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부정부패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부정부패 사건은 상업적 엘리트와 국가 관료가 얽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막대한 국가 손실을 초래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부정부패 사건들은 이번 사건이 단독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3년 팜유 회사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정부는 9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책임자는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전 국회의장은 신분증 프로젝트에서 2억 달러를 횡령해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부정부패가 단순 관료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 관료와 상업적 엘리트에까지 깊이 뿌리내린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부정부패 방지 기관의 권한이 약화되며 채굴 허가증과 같은 시스템의 관리 부족은 부정부패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구조적인 이해충돌로 인해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산드라 대위의 자산과 그녀의 역할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녀의 자산이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인지, 남편의 부정부패 자금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그녀가 남편의 불법 활동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피부 질환이 대중의 동정심을 얻어 사건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22살, 꿈 많은 나이에 펼쳐진 새로운 삶의 시작.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 중국 심천항공의 한 승무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비행 경력을 막 시작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창 아름답고 재능 넘쳤던 우단단. 그녀는 성악 8급을 통과할 만큼의 열정을 가진 소녀였고 승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며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8일 오후 심천의 한 호텔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객실을 정리하다 욕실에서 그녀를 발견했던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당시 객실에는 타인의 흔적이 없었고 CCTV 영상 또한 그녀가 혼자 객실에 들어간 후 다시 나오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은 자살로 결론 났지만 과연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했을까요? 중국 민항대학 3학년 재학 당시 심천항공 승무원 시험에 합격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그녀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시작된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첫 비행에 대한 설렘, 목표로 삼았던 사무장이 되겠다는 다짐, 그리고 가족들과 나눈 행복한 순간들, 그녀의 삶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둠이 그녀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휴대폰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사망 직전 우단다는 신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인물에게 세 통의 의미심장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우리 추억을 간직해 준다면 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 줘요. 당신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나를 상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전화 준다면 정말 당신 목소리를 잘 듣고 싶어요. 그러면 나도 편안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자를 보낸 후 그녀는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의 이름은 천웨이중, 당시 40세였습니다. 그는 베이징의 한 항공 호텔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었으며 우단단이 속한 훈련 프로그램의 관리 책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권위 있는 리더였던 그가 사실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훈련 초기 천웨이중은 우단단에게 접근했습니다. 리더로서의 권위를 활용해 점차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가던 중 어느 날 그는 우단단에게 직접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분위기상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우단단은 결국 자신의 번호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며 천웨이중에 대한 우려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가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딸에게 주의를 당부했지만 우단단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연인이 있었고 그와의 관계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연락처 교환이 그녀의 삶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천의중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점차 우단단의 심리를 파고들었고 그녀가 갖고 있던 단단한 신념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천의중의 치밀한 행동과 우단단의 비극적인 선택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진실을 파헤칠 시간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어느 날 우단단의 남자친구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천의중이 자신이 아내와 이혼한 뒤 우단단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위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단단은 이미 천의중과 묘한 관계에 있었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단단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천의중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은 어린 여성을 쉽게 속일 수 있어 목숨을 걸겠다는 말은 거짓말이 분명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단단은 어머니에게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실제로 천의중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 채 애매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22세, 인생 경험이 부족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당시 심천항공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우단단은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모든 훈련생은 약 2만 위안을 지불해야 했으며 정식 승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인원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했던 그녀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천의중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그는 훈련생의 합격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는 말을 하며 우단단에게 접근했습니다. 만약 그의 요구를 거절하면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단단은 천의중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지 못했고 그는 이를 빌미로 점점 더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도록 도와주겠다, 좋은 근무 스케줄을 보장하겠다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단단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그에게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천의중은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내용의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우단단은 더욱 깊이 그의 관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그녀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설득하려 한다면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정말 너무 지칩니다. 눈을 감고 영원히 잠들고 싶습니다. 이 글은 그녀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극단적인 갈등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단단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남자친구는 그녀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베이징으로 찾아가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그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곁에서 함께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설득은 우단단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는 결국 천의중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응원 속에서 우단단은 3개월간의 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하며 정식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심천 본사로 발령받은 우단단은 천의중과의 모든 연락을 끊기 위해 휴대폰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녀는 과연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의중이 그녀를 따라 심천까지 온 것입니다. 그는 꽃집을 통해 정기적으로 꽃을 보내며 오직 너와 함께하기 위해 베이징을 떠났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연락처까지 알아낸 그는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며 그녀의 마음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함께하자며 구체적인 계획과 약속을 전하는 그의 말에 우단단은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재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천의중은 그녀에게 아내와 이혼하겠다며 자신감 있게 말했고 우단단은 심천 생활이 어렵다며 선양으로 전근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를 흔쾌히 수락하며 그녀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지만 이 관계는 여전히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남자친구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단다는 다시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천웨이 중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남자친구는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천웨이 중 같은 사람은 신뢰할 가치가 없다고 간곡히 말했지만 이미 깊이 빠져버린 우단다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단다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끝내고 천웨이 중에게 자신의 모든 신뢰와 진심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도 그는 이혼하지 않았고 선영으로의 정근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단다는 천웨이 중의 번호로부터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신자는 그가 아닌 그의 아내였습니다. 나는 그의 아내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그가 그런 말을 한 여자가 당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아름답다는 것이 당신의 무기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메시지는 천웨이 중의 약속이 모두 거짓임을 드러냈고 심지어 이 메시지가 그가 스스로 보낸 것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끝낼 핑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단다는 자신의 SNS에 사람의 생명은 이렇게나 연약하다. 언제 생의 끝이 올지 알 수 없다는 글을 남기며 심리적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천웨이 중과의 관계에서 어떤 물질적 이득도 얻지 못했으며 단지 그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와 함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천웨이 중은 계속해서 그녀를 붙잡으며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의 말에 우단다는 또다시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천웨이 중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고 마지막 메시지를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뒤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인 2010년 3월 7일 우단다는 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혼할 수 없다. 너를 선양으로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녀에게 모든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실망시켰고 특히 오랜 시간 곁에 있던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도 천웨이 중과의 관계가 소문으로 퍼지며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항상 우수했던 그녀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비행 실습 단계에서도 우단단의 업무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녀의 커리어와 사랑 모두 큰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 와중에 천웨이 중은 다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혼란스러운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며 감정적으로 복잡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우단단에게 심리적 혼란을 초래했고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단단은 마지막으로 전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미안함을 전하고 그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천웨이 중과의 약속 장소였던 심천의 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천웨이 중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는 심각한 심리적 갈등을 겪으며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가족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가족들은 천웨이 중이 그녀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우단단의 사망 원인은 자살로 판명되었지만 가족들은 천웨이 중이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1월 심천시 바오안구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우단단이 감정 문제로 인해 경솔하게 생을 마감한 점에서 본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천웨이 중이 기혼 상태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녀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 점, 그리고 이를 통해 그녀의 심리적 상태를 악화시킨 점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천웨이 중은 배상 책임의 20%를 부담해야 했으며 원고에게 약 12만 5천 위안의 배상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3만 위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심천항공은 인도적 차원에서 우단단의 가족에게 약 12만 7,400 위안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천웨이 중을 만난 순간부터 비극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고작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22살,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인생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한 남자와의 만남으로 순식간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할 시기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바뀌기까지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우단단의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녀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던 사람이 아니었으며 물질적인 보상을 원한 적도 없다고요. 그러나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에 빠져들며 상처를 입었고 결국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단단은 어려서부터 결핍된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릴 때 이혼했고 어머니는 멀리 허베이로 재혼하여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조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가정은 이미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블로그에는 이런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은 아이들에게 안식처여야 하지만 나는 집이 싫습니다. 집안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싫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과 폭력적인 성격으로 따뜻함을 주지 못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단단은 학업에 집중하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핍된 사랑에 대한 욕구와 원가정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꿈꿨습니다. 사회에 나와 독립한 그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남자친구와의 장거리 연애로 인해 안정적인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서적 공백을 파고든 것이 바로 천회이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듯 행동하며 그녀에게 따뜻함과 관심을 가장한 유혹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기혼자인 그가 건넨 감언이설은 그녀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그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은 그녀는 순수한 믿음을 그에게 전부 맡기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갈등과 고민을 블로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멀리 내가 간절히 바라던 행복이 있지만 나는 그곳에 가기 위해 진흙탕의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이미 선택했으니 길이 멀다고 걱정하지 말아야겠지요. 나는 그저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이 말은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얼마나 어렵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얼마나 결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결국 그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우단단은 몇 번이고 관계를 끊을 기회가 있었지만 천의중에게 느끼던 감정은 그녀를 매번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지 못한 그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우단단은 결국 혼란스럽고 부적절한 관계에서 벗어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갔습니다. 반면 천의중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암묵적 룰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고 당시 업계 전반에 퍼져 있던 부조리한 환경이 그의 행동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실질적인 권한도 없었던 그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 그녀에게 접근했으며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체면을 유지하려는 어설픈 연극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의 이 마지막 말은 마치 순수한 사랑을 포장하려는 시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비열한 자기합리화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극은 그녀에게서 시작되었지만 결코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단단의 선택은 우리 사회와 업계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그녀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핍된 사랑과 신뢰를 이용하려는 부도덕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벌어진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을 남겼길 바랍니다. 2014년 10월 야오닝성 와팡덴시 중앙병원에서 한 청년이 식물인간으로 판정된 여자친구를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이 없는 여자친구의 몸을 닦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며 자세를 바꾸고 코로 음식을 먹여주는 등 모든 일을 직접 처리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류펑어였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의 여자친구 리닝잉입니다. 두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류펑어는 여자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류펑어의 깊은 사랑은 병동의 환자들, 의료진들, 심지어 병문안을 온 환자 가족들까지 감동시켰고 그의 이야기는 지역 매체에서 사랑의 모범 사례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몇 개월 후 리닝잉이 깨어난 뒤 첫 번째로 한 일이 경찰을 불러
유펑어를 체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4년 당시 19세였던 리닝잉은 유펑어와 1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났으며 유펑어의 끊임없는 관심과 따뜻한 말들이 리닝잉에게 큰 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리닝잉은 막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농촌 고향을 떠나 도시로 와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월세방에 틀어박혀 지내던 그녀에게 얼굴조차 보지 못한 유펑어와의 대화는 지루한 일상에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유펑어의 가모니설에 넘어간 두 사람은 빠르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결정했고 청순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리닝잉은 첫눈에 유펑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펑어는 적극적으로 리닝잉에게 다가갔고 그 결과 둘은 금방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애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유펑어는 학력이 높지 않았고 안정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리닝잉의 가족은 그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자주 리닝잉에게 유펑어와 헤어지라고 부추겼습니다. 유펑어는 리닝잉을 깊이 사랑했지만 그녀의 가족을 피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가족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그는 더욱더 리닝잉의 삶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교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펑어는 리닝잉에게 집에서 나와 함께 살자고 했고 세상 경험이 부족했던 리닝잉은 그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후부터는 더욱더 남자친구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리닝잉은 한 의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젊고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사장은 그녀에게 남성복 판매를 맡겼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남성 고객들과 접촉하며 옷을 맞춰주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일상적인 업무조차 유펑어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내가 예뻐서 괜히 건드리려는 거 아니야? 유펑어는 여러 번 리닝잉의 퇴근을 마중 나가면서 이런 질문을 일부러 던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리닝잉과 접촉하는 모든 남성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리닝잉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펑어의 일도 안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리닝잉이 직장을 그만둔 후 두 사람이 집에서 굶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유펑어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유펑어의 어머니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위해 몇만 위안을 내어주며 두 사람이 작은 빵집을 열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14년 6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창업을 하였고 작은 빵집이었지만 위치가 좋아서 열심히 운영하면 두 사람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리닝잉의 가족도 두 사람이 가게를 연 것을 보고 나서야 마지못해 그들의 연애를 허락했습니다. 리닝잉은 예전에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 간단한 기술을 배워두었습니다.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그녀는 유펑어에게 기본적인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가게 운영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바빴습니다. 그러나 둘이 바쁠수록 마음은 더 안정되었습니다. 어느덧 9월 29일이 되었고 가게를 연 지도 3개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아직 장비 대금을 모두 갚지는 못했지만 매달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었기에 가게 운영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던 그때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일이형 구급차가 갑자기 가게 앞에 멈춰섰고 피투성이로 의식을 잃은 리닝잉이 유펑어의 눈물 섞인 외침 속에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빨리, 의사 선생님, 그녀를 구해주세요. 뒤통수를 심하게 다쳤어요. 리닝잉은 와팡덴시 중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그녀가 급성 중증 두개골 손상을 입었다고 초기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들은 즉시 리닝잉을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유펑어는 초조함에 휩싸여 목이 쉬도록 울며 여자친구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대여섯 시간이 지난 후 리닝잉이 수술실에서 나왔지만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유펑어는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사실을 의사에게서 들었습니다. 의사는 그저 돈을 더 준비하라며 그녀를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유펑어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집에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유펑어의 어머니는 예비 며느리가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집에 저축 통장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리닝잉을 보며 유펑어의 어머니는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유펑어는 가게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리닝잉이 일을 하다가 미끄러졌고 뒤통수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았지만 여전히 유펑어를 나무라며 리닝잉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한동안 꾸짖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일을 접고 리닝잉을 간호하기 위해 병원에서 밤낮으로 머물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리닝잉의 상태는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리닝잉의 모든 생명 징후가 급속도로 악화되자 의사들은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수술은 생사가 달린 중요한 수술이었고 위험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리닝잉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 류펑어는 원래 자신이 끝까지 그녀를 돌보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리닝잉의 부모님께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닝잉의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멀쩡했던 딸이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분노했습니다. 임신 중이던 리닝잉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붙잡고 계속 눈물을 흘려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줄 뻔했습니다. 리닝잉이 수술실로 들어간 후 리닝잉의 아버지는 류펑어를 노려보며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류펑어는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벽구석에 웅크려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의사는 두 가족에게 리닝잉을 죽음의 문턱에서 되찾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혼수 상태에 있었으며 깨어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고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조용히 잠들어 있는 리닝잉을 보며 류펑어의 어머니는 리닝잉의 어머니 손을 잡고 두 사람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리닝잉을 이미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엇이든지 해서 그녀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리닝잉의 어머니는 리닝잉을 돌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류펑어와 그의 어머니가 자진해서 리닝잉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류펑어와 그의 어머니는 리닝잉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눈을 떼지 않고 그녀를 돌보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류펑어는 이후 인터뷰에서 리닝잉이 자주 새벽 4, 5시쯤 고열이 났고 자신은 잠도 못 자고 온종일 따뜻한 물로 그녀의 몸을 닦아주며 간호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그녀의 체온이 금방 올라갔기 때문에 한순간도 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래 병석에 있으면 효자도 없다라고 하지만 류펑어는 리닝잉과 결혼한 사이도 아닌 연인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쉼 없이 그녀를 돌봤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병원 전체를 감동시켰습니다. 리닝잉의 가족들이 그녀를 병문안 올 때마다 병실의 환자와 보호자들 그리고 의료진 모두는 리닝잉을 류펑어가 매우 잘 돌보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닝잉이 깨어난 것입니다.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의사는 그녀가 아직 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회복 과정을 거치면 대부분의 신체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인 리닝잉을 돌보는 데는 세심한 간호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료비도 필요했습니다. 이미 류펑어의 가족은 13만 위안을 쏟아부었고 류펑어는 빵집을 처분하여 18만 위안을 마련했지만 그 돈도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이때 두 사람의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가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펑어의 친구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려 도움을 청했으며 이에 지역 언론이 류펑어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를 향한 깊은 사랑이 신문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접하고는 기부금을 보내 리닝잉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기부금 덕분에 류펑어는 20만 위안 이상을 들여 리닝잉을 치료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그는 일을 할 수 없었고 병원의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결국 3개월 후 돈이 모두 바닥난 류펑어는 리닝잉의 퇴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류펑어의 퇴원 결정에 리닝잉의 가족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리닝잉의 어머니는 딸이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고 어떤 신체 기능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원하면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류펑어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고 리닝잉의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퇴원 후 그는 작은 월세방을 빌려 일하면서도 계속 리닝잉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2015년 2월 24일 리닝잉의 어머니는 몸이 회복된 후 음식을 챙겨 딸을 보러 갔지만 이번 방문은 뜻밖의 결과로 끝나게 되었고 그녀는 그동안 믿었던 예비 사위 류펑어가 사람들 앞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리닝잉이 퇴원할 당시 류펑어는 병원에 이미 5천 위안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그동안 친척들에게서 빌린 돈과 월세방에서의 생활비로 인해 계속해서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친구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직장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이번 기간 동안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리닝잉의 가족들에게 점점 원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닝잉의 어머니가 이번에 딸을 보러 갔을 때
유펑어는 그녀를 아이의 문 앞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유펑어는 열어주지 않았고 얇은 문 너머로 유펑어가 리닝잉에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 엄마가 널 보러 올 면목이 있어. 너가 병원에 있을 때 뭐 했는데? 널 한 번도 돌보지 않았잖아. 사실 너가 죽길 바랐던 거야. 리닝잉의 어머니는 딸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꾸지람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딸이 학대당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한 리닝잉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유펑어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유펑어는 태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고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리닝잉의 어머니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리닝잉의 어머니는 서둘러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기운을 차려가던 딸과는 달리 지금의 리닝잉은 말 그대로 뼈만 남은 상태로 기운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리닝잉의 어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며 유펑어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중재해 큰 소동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유펑어는 리닝잉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리닝잉의 가족들은 자주 그녀를 찾아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은 마음이 아팠고 특히 할머니는 병문안을 다녀온 후 더욱 가슴 아파했습니다. 내가 기저귀를 갈아줬는데 하루 종일 기저귀를 한 번밖에 안 갈았더라고. 유펑어가 도대체 리닝잉에게 밥은 제대로 먹이는 걸까? 리닝잉이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할머니는 화가 나서 손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리닝잉의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껴 남편과 상의한 끝에 딸을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리닝잉의 입원 기록을 가지고 마을의 협동의료기관을 찾아가 의료비 환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말이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따님의 병은 넘어져서 생긴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은데 정말 넘어져서 생긴 부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의료비를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제야 리닝잉의 어머니는 병원 의사도 처음에 리닝잉의 상처가 넘어져서 생긴 것 같지 않다고 의심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리닝잉을 방문했을 때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리닝잉의 대답은 어머니를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잉잉아, 유펑어가 너 때린 적 있니? 때 리닝잉은 아직 온전한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힘겹게 한 글자만 겨우 내뱉었지만 그 한마디가 리닝잉의 어머니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친척들을 불러 모아 리닝잉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2015년 4월 20일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리닝잉은 가족들의 세심한 간호 덕분에 큰 호전을 보였고 마침내 몇 마디 완전한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한 말은 어머니의 눈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유펑어가 자주 그랬어요. 이때서야 리닝잉의 가족들은 유펑어가 잔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닝잉의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상황을 조사하러 왔을 때 리닝잉은 그날의 일을 자세히 떠올려 말했습니다. 그녀는 실수로 빵을 태웠고 그 일로 화가 난 유펑어가 가장 굵은 밀대를 들어 그녀의 머리를 때려 출혈이 생기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리닝잉이 처음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조차 유펑어는 그녀를 위협하며 자신이 때렸다는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만약 리닝잉이 맞았다고 말하면 그녀의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리닝잉의 진술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자 경찰은 즉시 유펑어를 찾으러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유펑어의 어머니는 아들이 오랫동안 집에 없었으며 외지로 일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며칠의 수색 끝에 외지에 있던 유펑어를 찾아 그를 경찰서로 데려왔습니다. 경찰의 조사에서 리닝잉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음에도 유펑어는 이를 부인하며 최대한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리닝잉이 스스로 넘어졌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앞에서 유펑어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경찰은 리닝잉의 상처를 조사한 결과 그 상처가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유펑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가 명확함에도 유펑어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자신이 몇 달 동안 리닝잉을 돌보았으니 그만큼 잘못을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리닝잉이 더 많은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의 거짓된 모습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리닝잉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연애 시절부터 유펑어 씨와의 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으며 당시 기기가 파손된 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 간의 관계에는 긴장감이 지속적으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2014년 8월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던 빵집에서 작은 실수가 발생한 후 리닝닝 씨는 갈등이 심화되어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왼쪽 눈 부상을 치료받았으며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추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시 방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병원 기록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 참고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리닝닝 씨의 가족은 그녀가 과거 거주지에서 겪었던 건강상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그 기록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록은 리닝닝 씨가 특정 상황에서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6년 4월 27일 유펑어는 고의상해죄로 경찰에 의해 정식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리닝닝은 그 악마 같은 사람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여전히 몸의 고통은 남아있지만 가족들의 보살핌 덕분에 그녀는 이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자신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내에서 폭력이나 학대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화는 여기까지입니다.